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흔히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때로는 좋은 뜻으로 한 일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.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. 와,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? 너무 아름다운 것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의 위험을 보지 못한다. 마치 멋진 석양의 넋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를 못 보는 것과 같달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우리의 선한 의도가 정말 좋은 마음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볼게요. 주제는 바로 우리 모두에겐 테디베어가 있다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걸 이해하려면요, 먼저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해요.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. 여러분의 테디베어는 무엇인가요? 여기서 테디베어는 우리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꽉 붙들게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해요. 데이브 잉이라는 사람과 그의 곰인형 2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나는 힘들 때 무엇에 기대고 있나? 하고요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한 어린 소년이 유치원에서 좋아하던 여자아이에게 연애 편지를 건넸는데 거절을 당했어요. 뭐 어릴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. 그런데 그 작은 거절의 경험이 소년에게는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아이는 2마리의 곰인형에게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놀랍게도 26살이 될 때까지 그 인형들을 간직했다고 해요. 정말 사소해 보이는 상처 하나가 얼마나 강력하고 오래가는 방어막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면 전쟁이나 큰 사고 같은 엄청난 사건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꼭 그런 것만이 트라우마는 아니라는 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나의 안전과 안정감이 흔들리는 경험. 그래서 내 뇌가 지금은 비상사태야. 살아남아야 해 하고 생존 모드로 바뀌게 만드는 모든 경험. 그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거죠.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트라우마가 우리 모두의 경험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다음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릴 겁니다. 이 개념이 우리가 아이들을 돕는 방식, 특히 고아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마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80%.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전 세계 고아원에 있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 중에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이 살아계신 아이들의 비율입니다. 80%가 넘어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 고아는 사실 아주 일부라는 거죠. 우리는 보통 고아원이라고 하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곳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시설 안에서 아이들은 가족과 분리되면서 심각한 발달 트라우마나 애착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실제 현실 사이에 이만큼의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. 과연 우리의 도움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게 맞을까요? 심지어 돈 문제로 들어가면 더 놀랍습니다. 한 아이를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 한 달에 약 $70라고 해요. 그런데 똑같은 아이를 시설에서 돌보는 데는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? 무려 $700. 1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. 똑같은 아이를 돕는데 훨씬 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. 더 가슴 아픈 건 그 이후의 삶입니다. 시설에서 자라서 어른이 된 아이들, 그중 80%가 성매매나 노숙, 심지어는 자살 같은 끔찍한 현실에 내몰린다고 합니다.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아이들을 더 큰 위험으로 밀어놓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럼 대안이 뭘까요? 고아원이나 시설이 정답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또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여기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있어요.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참전용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몇 주씩이나 걸리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.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함께 먹고 자면서 끔찍했던 전쟁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위로했죠.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로 아주 빠르고 또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결과가 어땠을까요? 놀랍게도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, 즉 PTSD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?
바로 치유의 핵심은 함께라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치유된다.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. 치유는 혼자서 끙끙 앓는 과정이 아니에요.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봐주고 이해해 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죠. 거대한 시설이 해줄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예요.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을 어떤 나쁜 상황에서 그냥 쏙 빼내서 구출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아이가 원래 있어야 할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.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관계니까요. 좋습니다.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어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. 이 좋은 마음, 이 선한 의도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?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무심코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. 예를 들어서 단기 봉사 가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너무 오래 껴안는 거, 그리고 꼭 다시 올게 라든지 내가 널 입양할게 같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, 또 특정 아이만 예뻐하거나 불쑥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행동들은 당장은 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아이에게 혼란만 주고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. 나의 짧은 선의가 아이에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. 그럼 대신 뭘 해야 할까요?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. 깊은 스킨십 대신 하이파이브나 가벼운 팔꿈치 터치처럼 안전한 관계를 맺고요. 아이가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면 그 아이를 돌보는 현지 보호자에게로 그 사랑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회성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아이들 곁을 지키는 현지 직원들을 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지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겁니다. 이게 진짜 도움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고아원을 짓고 유지하는 그 막대한 돈과 자원을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쓴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우리의 자손이 건물이 아닌 가족에 투자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